안녕하세요. 낭독 채널 본비티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입니다. 세움 출판사 이정서 번역본으로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은 실존주의와 부조리 철학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주인공 메르소의 시각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주인공의 심리 변화에 몰입해서 이야기를 따라가게 돼서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 이방인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챕터를 일부러 남겨두고 연극을 보러 갈 정도로 이 책에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 메르소가 어머니가 머물던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이 주인공은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담담하게 보내는데요. 이 점이 이후 메르소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례식 이후의 이야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내가 이틀의 휴가를 신청했을 때 왜 사장이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그것을 잊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다. 사장은 아주 당연하게도 내가 그렇게 일요일까지 도합 사흘 동안 쉬게 되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리라. 그러니 기분이 좋았을 리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엄마의 장례를 오늘 치르지 않고 어제 치른 것이 내 탓은 아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어차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가 아니던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장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전날의 피로 때문에 일어나기가 무척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수영을 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항구의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 나는 전차를 탔다. 그곳에서 나는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물속에서 나는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이전에 우리 사무실에 타이피스트로 일했던 그녀에게 당신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에겐 기회가 없었다. 나는 그녀가 부표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다 그녀의 가슴을 살짝 스치기도 했다. 내가 여전히 물속에 있는 동안 그녀는 벌써 부표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다. 그녀가 내게로 몸을 돌렸을 때 머리칼이 들이운 눈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부표 위 그녀 곁으로 기어 올라갔다. 유쾌했다. 나는 농담을 던지며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를 베고 누웠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나는 그냥 그대로 있었다. 온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푸른 빛과 황금빛이 섞여 있었다. 목덜미 밑에서 마리의 배가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선잠을 자듯 부표 위에 누워 있었다. 햇볕이 너무 강렬해지자 마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뒤를 따랐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가서 손을 허리에 두르고 함께 헤엄을 쳤다. 마리는 줄곧 웃고 있었다. 둑 위로 올라가서 몸을 말리는 동안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내가 당신보다 더 탄 것 같은데요. 나는 그녀에게 저녁에 영화관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또다시 웃으면서 페르낭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가 다시 옷을 입었을 때 내가 검은 타이를 두른 걸 보고 마리는 크게 놀란 표정으로 상을 당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얼마나 된 일인지 알고 싶어 해서 나는 대답했다. 어제. 그녀는 뒤로 주춤 물러서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려다 사장에게 이미 그렇게 말했던 것을 떠올리곤 그만두었다.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어쨌든 누구에게나 얼마만큼의 잘못은 있지 않은가. 저녁 때가 되자 마리는 전부 잊어버렸다. 영화는 가끔 웃겼지만 정말로 시시했다. 마리의 다리가 내 다리에 밀착해 있었고 나는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무렵 키스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녀는 영화관을 나와 내 집으로 왔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마리는 가버리고 없었다. 마리는 친척 아주머니에게 가야 한다고 내게 이미 말했던 것이다.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내 생각이 미치자 나는 따분해졌다. 나는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마리가 남겨두고 간 베개 위에 소금기 묻은 머리 냄새를 쫓다가 10시까지 잤다. 그러고도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정오까지 담배를 피워댔다. 나는 평소처럼 셀레스틴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싶지는 않았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올 텐데 그것이 싫었던 것이다. 나는 계란 프라이를 해서 접시째에 입을 대고 빵도 없이 먹었다. 빵이 떨어졌지만 사러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는 점심을 먹고 좀 무료해져서 아파트 안을 어슬렁거렸다. 엄마가 계실 때는 맞춤한 아파트였는데 이제 나 혼자 쓰기엔 너무 커서 주방의 식탁을 방 안으로 들여야 했다. 나는 이제 방 하나에 조금 내려앉은 의자들과 누렇게 변색한 거울 달린 옷장과 화장대, 그리고 구리 침대만 두고 살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버려둔 채였다. 잠시 후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옛날 신문을 집어들어 읽었다. 거기서 크리센 소금 광고를 오려서 흥미있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두는 낡은 공책에 붙였다. 나는 손까지 씻고 마침내는 발코니로 나갔다. 내 방은 변두리 간선도로의 면에 있다. 오후의 날씨는 화창했지만 보도는 진득거렸고 몇 안 되는 행인들이 한껏 서두르고 있었다. 산책을 나가는 가족이 우선 눈에 들어왔다. 빳빳이 세운 바지가랑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해군복 차림이 거북해 보이는 남자아이 둘과 커다란 분홍색 리본을 달고 검은색 에나벨 구두를 신은 여자아이. 그 뒤로 밤색 비단옷 차림에 엄청나게 비만인 여자와 키가 작고 비쩍 마른 나도 얼굴을 알고 있는 사나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남자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에 단장을 짚었는데 그의 아내와 나란히 있는 것을 보니 동네 사람들이 왜 그를 두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조금 뒤에 변두리에 사는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 있는 윤기나는 기름을 바르고 붉은 넥타이에 허리가 꽉 끼는 양복 저고리에 장식 손수건을 꽂고 각진 구두를 신고 있었다. 아마 시내로 영화 구경을 가는 길인 모양이었다. 그렇게 일찍 길을 떠나 큰 소리로 웃어대며 서둘러 전차를 타러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들이 지나간 이후 길거리는 차츰 인적이 뜸해졌다. 아마도 곳곳에서 공연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이제 길에는 가게를 지키는 주인들과 고양이들만이 눈에 띄었다. 길가의 무화과 나무 가로수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환하게 빛나지 않았다. 길 건너편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끌고 나와 문 앞에 놓고는 등받이에 두 팔을 괴고 걸터 앉았다. 조금 전까지 승객들이 미어 터질 듯 들어찼던 전차들도 거의 비다시피 했다. 담배가게 옆 조그만 카페
피에로에서는 사원이 텅 빈 가게 안에 톱밥을 쓸고 있었다. 바야흐로 일요일이었다. 나는 담배가게 주인처럼 의자를 돌려놓았다. 그것이 더 편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담배를 2대 피웠고 안으로 들어가 초콜릿 한 조각을 들고 창가로 나와 먹었다. 오래지 않아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여름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했다. 그러나 하늘은 다시 차차 밝아졌다. 하지만 비를 머금은 듯한 구름층이 지나고 있어 거리는 더 어두워졌다.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5시가 되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전차가 도착했다. 교회 경기장으로부터 돌아오는 구경꾼들이 발판이며 난간에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들어차 있었다. 그 다음 전차에는 운동선수들이 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손에 들린 보스턴백으로 인해 그들이 운동선수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클럽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목청껏 소리치며 노래를 불렀다. 여러 명이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우리가 이겼어 하고 소리쳤다. 나는 머리를 끄덕여 알겠다는 표시를 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자동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날이 다시 약간 바뀌었다. 지붕 위 하늘은 불그스름해졌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거리는 생기가 돌았다. 산보객들도 차츰 돌아오고 있었다. 사람들 속에서 예의 그 점잖은 가장도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울거나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곧이어 동네 영화관에서 관객들을 길 위로 쏟아내놓았다.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평소보다 한결 단호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활극 영화를 본 모양이구나 생각했다. 시내 영화관에 갔던 사람들은 조금 뒤에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결 심각한 표정이었다. 여전히 웃고는 있었지만 가끔씩 피로해 보였으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은 거리에 남아 맞은편 보도를 이리저리 오갔다. 모자를 쓰지 않은 동네 아가씨들 몇이 팔짱을 끼고 지나갔다. 젊은 남자애들이 일부러 그녀들 옆으로 지나며 농을 던졌고 아가씨들은 고개를 돌리며 웃어댔다. 그네들 중 내가 아는 몇몇이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지며 밤하늘에 가장 먼저 떠오른 별들이 흐릿해졌다. 그처럼 온갖 사람들과 빛이 가득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자니 나는 눈이 피로해졌다. 젖은 보도블록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빛났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전차들이 들어올 때 비치는 빛이 머리칼이나 웃음 띤 얼굴, 은팔찌 위에서 바스러졌다. 이윽고 전차들이 뜸해지고 깜깜한 어둠이 어느새 나무들과 가로등 위로 내려앉으면서 거리엔 차츰 인적이 끊기고 첫 번째 고양이가 천천히 다시 한적해진 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으므로 목이 좀 아팠다. 나는 거리로 내려가 빵과 파스타를 사다 저녁을 해서 그냥 선체로 먹었다. 창가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었지만 공기가 서늘해서 좀 추웠다. 창문을 닫고 되돌아오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식탁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다.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흩어져 있는 식탁. 언제나처럼 또 한 번의 일요일이 지나갔고 엄마는 이제 땅속에 묻혔으며 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몽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친구 한 명이 알제 인근에 있는 작은 별장에서 일요일을 함께 보내자고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러고 싶지만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답했다. 레몽은 즉시 그녀 또한 초대한다고 말했다. 친구 부인이 남자들 사이에 혼자가 아닌 셈이 될 테니 무척 좋아할 거라는 말과 함께 시내에서 우리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사장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나는 즉시 끊으려 했으나 레몽은 기다리라고 한 뒤 이 초대권에 대해서는 저녁에 말해도 되지만 그보다 달리 알려야 할 게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하루 종일 아랍인 패거리들에게 미행을 당했는데 개 중에 이전 여자아이 오빠가 끼어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그 자를 보면 내게 좀 알려줘. 나는 그러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사장이 나를 불러서 나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는데 그가 내게 전화통화를 삼가고 좀 더 일을 하라고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었다. 그는 아직은 아주 막연한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그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을 구하고 싶어 했다. 그는 파리에 사무실을 열어 그곳의 큰 회사들과 현지에서 직접 거래할 생각인데 그곳에 내가 갈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면 나는 파리에서 살게 되고 연중에 얼마간은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터였다. 자넨 젊어. 자네에겐 그런 생활이 구미가 당길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사실 내게는 그나저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내게 생활에 변화를 주는데 흥미를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사람들은 결코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어떤 경우의 삶이든 그 나름의 좋은 점이 있으며 여기서의 내 삶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언짢아하면서 나는 언제나 삐딱하게 대답을 하고 야망도 없어서 비즈니스에는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일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왔다. 그를 언짢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나는 결코 내 삶을 바꿀 하등의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되돌아 생각해봐도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나는 학창시절엔 그 같은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게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이다. 저녁에 마리가 나를 보러 와서는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이미 한 번 말했듯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왜 나랑 결혼을 하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안한 사람은 그녀였고 나는 그러자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거라고. 그러자 그녀는 결혼은 진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는 아니? 라고 답했다. 그녀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자기는 단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와 얽힌 또 다른 여자가 프로포즈를 해온다 해도 받아들일 것인지 알고 싶다고. 나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혼잣말로 자신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로서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또다시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에 그녀는 내가 특이하다고. 아마 그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만 어쩌면 언젠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싫어질 거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덧붙일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내 팔을 잡고 웃으며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에게 사장의 제안에 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파리를 맛보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한때 그곳에 살았다고 하자 그녀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더러워. 비둘기 천지에 앞마당은 어둡고 사람들은 허여멀건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걸어서 대로를 따라 시내를 가로질렀다. 여자들이 아름다워서 나는 마리에게 혹시 눈치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며 나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으므로 그녀에게 셀레스트네 식당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자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고 싶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집 근처에 이르러서 나는 그녀에게 잘 가라고 인사했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알고 싶었지만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그녀가 바로 그걸 나무라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난처해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녀는 다시 웃고는 나를 향해 몸 전체를 기울여서 입술을 내게 주었다. 나는 셀레스트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특이한 작은 여자가 들어왔을 때 난 이미 먹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내 테이블에 앉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물론 그러라고 했다. 그녀는 몸을 이리저리 흔들었고 사과처럼 작은 얼굴에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고 앉더니 정신없이 메뉴판을 살폈다. 그녀는 셀레스트를 부르더니 곧장 명확하고도 급한 목소리로 자기가 먹을 음식 전체를 한꺼번에 주문했다. 전체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가방을 열고 메모지와 펜을 꺼내 미리 금액을 합산해 보더니 정확한 액수에 팁까지 더해 조끼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자기 앞에 올려놓았다. 그때 그녀의 전체가 나왔고 그녀는 그것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다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다시 가방에서 파란 펜과 한 주간의 라디오 프로그램이 실린 잡지 한 권을 꺼냈다. 하나씩 매우 주의 깊게 그녀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체크했다. 잡지가 대충 10수장에 달했으므로 그녀는 음식을 먹는 내내 그 일을 꼼꼼하게 계속해 나갔다. 나는 이미 식사를 끝냈고 그녀는 여전히 동일한 열정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녀가 일어서더니 여전히 로봇같이 정확한 몸짓으로 자신의 재킷을 챙겨 입고는 나가버렸다.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었으므로 덩달아 나가 잠시 그녀를 뒤따랐다. 그녀는 보도의 가장자리를 따라 믿기 힘든 속도와 정확한 걸음걸이로 한 번도 비켜서거나 주위를 둘러보는 일 없이 제 갈 길을 갔다. 나는 결국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고 돌아왔다. 특이한 여자라는 생각은 했지만 나는 이내 그녀에 대해 잊어버렸다. 내 집 문 앞에서 나는 살라마느 영감을 발견했다. 내가 들어오라고 하자 그는 동물 보호소에도 없는 걸 보니 개를 잃어버린 게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거기 사람들이 그에게 개가 차에 치인 것 같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서에 가면 그걸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라 그런 것들의 흔적을 보관해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가 살라마느 영감에게 다른 개를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는 내게 자신이 익숙한 것은 그 개였다는 지극히 당연한 지적을 했다. 나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었고 살라마노는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낡은 펠트 모자를 쓴 채였다. 그는 누렇게 된 콧수염 아래로 분절된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조금 신경이 거슬렸지만 달리 할 일이 없었고 졸리지도 않았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기에 나는 그의 개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에 그 개를 얻었다고 했다. 그는 꽤 늦게 결혼을 했다. 젊었을 때는 연극을 하고 싶었다. 군에 있을 때는 군인극 보드빌에서 연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철도국에 들어갔지만 그로 인해 지금까지 약간의 연금을 받고 있으니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아내와 행복한 편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그녀에게 잘 적응했다. 그녀가 죽자 그는 매우 외로웠다. 그래서 작업반 동료에게 개 한 마리를 부탁했고 매우 어린 강아지를 얻게 되었다. 그는 젖병으로 그것을 먹여야만 했다. 그러나 개는 사람처럼 수명이 길지 않으므로 그들은 함께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다. 살라마노가 말했다. 그놈 성질이 못돼서 우리 가끔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놈은 좋은 개였소. 내가 혈통이 좋은 개였다고 말해주자 살라마노는 기뻐했다. 그는 덧붙였다. 게다가 병들기 전에 그놈을 몰라서 그렇지 그놈한테서 제일 멋진 게 그 털이었다오. 개가 피부병에 걸린 후 매일 밤낮으로 살라마노는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개의 실제 병은 늙어가는 것이었고 늙어간다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하품을 했고 노인이 이제 자기는 가보겠다고 말했다. 나는 좀 더 있어도 된다며 그의 개에게 일어난 일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엄마가 자기 개를 매우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녀를 말하면서 그는 그녀를 되게 가엾은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 틀림없이 내가 매우 불행할 거라는 짐작을 내비쳤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당황한 기색으로 매우 빠르게 동네 사람들이 엄마를 양로원에 보낸 일로 나를 안 좋게 여기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는 나를 알고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안다고 말했다. 나는 아직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여기고 있는지를 그때까지도 몰랐고 엄마를 보살펴드릴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양로원에 보내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말했다. 게다가 나는 덧붙였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저에게 할 말도 전혀 없으셨고 혼자서 지루해 하셨죠. 그럼요. 그가 말했다. 적어도 양로원에서는 친구라도 사귈 수 있죠. 그러고는 이만 실례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러 가기를 원했다. 그의 생활은 이제 바뀌었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썩 잘 알지 못했다. 그는 내가 그를 안 이후 처음으로 슬며시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까칠한 살갗을 느꼈다. 그는 살며시 미소를 보이더니 떠나기 전에 말했다. 오늘 밤엔 개들이 짖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그게 내 개라는 생각이 드니 말이요. 도서 이방인 이정서 옮김